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귀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네, 현안도 좀 짚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먼저 주요 현안부터 짚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요. 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년사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법조 3륜 그러면 어디 얘기합니까? 법조 3륜 하게 되면은 이제 외람되게도 변호사협회장, 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그렇죠. 3륜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 부분은 조금 있다가 네. 하고 그래서 그 법조 3륜의 투탑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년사를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신년사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열패감, 그리고 사법부의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뭐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 뭔가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나 법관의 인권에 대한 것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법관의 변호사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년사는 일단 시작이 국가적 자부심을 애국자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게 첫 일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도 돌아보는 이런 자기 성찰이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그래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 네. 간단한 이야기고 명확한 아주 명징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게 정확하게 짚으셨고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도구적인 목표도 설정을 하셨습니다. 정보 기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재판을 투명성을 아주 강화해 나가겠다. 이건 이제 사법부 관련해서 판결문을 공개하고 뭐 법원의 재판 법정을 공개하겠다. 이런 취지를 아마 담고 계신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되게 명료한 목표를 제시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김명수 코트에서 계셨던 분들이 남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원칙과 명분이 뚜렷하다면 사법부 내의 법관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아직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는 아주 기대되는 이와 같은 포부를 밝히신 신년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속한 재판은 뭐 우리 국민의 권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오래된 격언도 있고. 예. 이 김명수 이 종북 주사파 사법부가 재판 지연시키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응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법적 응징과 관련돼서는 글쎄요. 지금 저는 쉽지 않은 문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국가 공무원이었고요.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가 배상 책임의 주체는 국가이고 구상권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결국 배상을 하고 개인 김명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책임에 대한 것이 분리되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고 나쁜 짓은 했지만 현재 실정법상 처벌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 실제 직권 남용이 있었다든지 또는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의 신년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검찰총장으로서 그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저는 신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핵심 키워드를 짚기 전에 세 번 강조하신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생, 그리고 민생, 그리고 민생.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검찰에 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민생범죄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으면서도 상세한 범죄별로 특징과 어떤 수사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서 그것을 신년사에서 검찰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수사관, 검사들에게 아주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짚으셨거든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핵심적인 이와 같은 신년사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올해 민생범죄 수사에 대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고 부패 범죄도 결국은 민생범죄다. 국가와 민생을 해치는 아주 나쁜 범죄다라고 생각해서 선거범죄와 그리고 부패사범, 뇌물 또는 정치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강력한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파했습니다. 이원석 총장 신년사의 거학과의 이 대결, 네. 이 거학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는 표현인데 네. 검찰이 이래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멋있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검찰총장다운 신년사였다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장다운 신년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계를 대표해서 신년사 하실래요? 제가요? 예. 제가 그러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변호사 사회에서? 예, 그러면 이건 뭐 변호사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그런 참월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어요. 자중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제가 듣고는 싶지만 네. 이성을 변호사를 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게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겁니까? 아니면 이화영이 측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이 트집을 잡은 데 대한 결론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 아마 대법원도 이화영 기피하고 싶을 겁니다. 진짜 쫓아내고 싶고 바로 구속시키고 가두고 싶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계속 재판 진행되는 것들 계속 확정시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요. 뭐 옥중 노트로 검찰이 회유를 했다. 노트 일기 아닙니까? 네. 지금 쓴 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썼었어야죠. 과거에 쓴 일기는 증거가 되지만 옥중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 재판과 관련해서 쓴 옥중 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태의 주장이고 증거로서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기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도 기피해야 될 인물이 한 3분 정도는 있지 않나. 그리고 박사님도 아마 그 3분은 짐작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깝게는 우리 조국 교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구속돼 있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이 3명이 사실은 대한민국 기피 인물로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관 기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이와 같은 것이 인용될 수도 없고 재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국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제 와서 법관 자체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갖고 이걸 받아갖고 재판 지연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탄식만 좀 나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주세요 했던 자들이 이제 소환이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열심히 나가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공천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요? 황당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의원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돼서 뭐 공천 신청을 하고 예비 후보 뭐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한 그런 신문 기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검토될 대상인가 저는 좀 걱정스럽고 만약 그런 형태의 등록이나 공천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박사님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자유우파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이자들의 논리는 무죄 추정 이거 아니겠어요? 네. 추정이야 할 수 있죠. 네. 추정하고 재판 받고 하면 됩니다. 근데 돈 관련해서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또 이정근 씨가 법정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 법정 증언으로 그 같은 사실관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윤석만 의원 현재 지금 선고 받고 이제 곧 받을 예정이죠. 윤관석. 윤관석. 윤관석 의원 받을 예정이죠. 5년 구형 받은 상태인데 그분도 세게 맞고 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항소심에서 주장 자체가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강래구 전 감사의 경우에도 지금 진술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다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돈 봉투 만들려고 했고 돈 조성됐고 20개 만들었다. 해당 데서 누구 줬는지만 모릅니다. 근데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정근 씨 녹취록이 있고
주세요 해갖고 이제 안 주려고 했던 사람까지 뺏겼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더 이상의 특별한 신빙 상태를 어떻게 부여할까요? 이게 저 돈봉투 하나에 뭐 300만 원 들었다고 되게 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뺏지 달고 헌법기관이라고 온갖 거들먹은 다 떠는 자들이 네. 우리도 하나 주세요. 네. 나 뺏겼네 쟤네한테.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네. 헌법기관이 돈봉투 3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 전체가 대응하는 태도도 근본적으로 이걸 시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굉장히 심각한 척하고 파리에서 갑자기 송영길 씨 귀국했지만 네. 그 다음에 퍼포먼스만 있었지 뭐 실질적으로 뭔가 반성하는 태도라든지 네. 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천박당사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요. 심각하게 문제를 당내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도대체 내부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어떤 의사나 의식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소시오패스 이런 형태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반사회성이라는 것이 네.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범죄성이라는 것도 습관이 쌓여서 그리고 누적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모여서 이루어지게 되면 때강도가 되거나 범죄 집단화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공당이라기보다는 범죄 단체적 성격이 더 두드러진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급하게 짚어야 될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모시고 온 분은 최경희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탈북자이십니다. 그래서 수학을 북한에서 전공을 하셨고 국내에 들어와서 삼정학교라고 하는 이제 탈북민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와 같은 학교를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저는 대한민국 통일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네.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도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칫 내전과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의 공교육 체계와 일원화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탈북 자녀들을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 키워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이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네. 따로 제가 소개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최경희 삼정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경희입니다. 네. 우리 고성훈 TV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고성국 TV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것이 처음이라서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삼정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 삼정학교가 어떤 학교인가요? 삼정학교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학교입니다. 네. 네, 조금 전 이승우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저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한 3만 4, 5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여성이 한 30대, 40대, 50대가 주류를 이루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이런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여성의 숫자가 이제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분들 경우에 북에서 그러니까 이탈을 할 때 데리고 옵니까 자녀들을 아니면 여기 이탈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정주하면서 그 자녀들을 갖게 됩니까? 한 10년 전에는 북한에서 함께 온 자녀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탈북민 여성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 중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3국 네. 출신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의 아이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자녀로 묶여서 네,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개 몇 명쯤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삼정학교에 네, 네. 전체적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부 통계랑 이런 건 아직 그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제3국 출신의 자녀들이 네.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많네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교육 제도 아래에서 어쨌든 교육을 받고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의무교육권에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삼정학교를 따로 운영하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교육을 감당함에 있어서 네. 요새는 자녀가 태어나면 친정, 시댁, 고모, 삼촌 다 같이 그렇죠. 키워줘야 되는데 네. 한부모 가정이 절대적으로 많고요. 그래요? 예, 여성이 혼자서 친정도 시댁도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요새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네. 그런 막대한 것들을 이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보육도 하고 또 네. 방과 후 학교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최경희 교장 선생님의 그 삼정학교하고 네. 이승우 변호사는 무슨 관계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로펌에 도명학이라는 이제 북한 전문위원이 계셨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좀 왕성하고 하고 계신데요. 네. 제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북한과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탈북자들의 어떤 이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탈북자들을 어떻게 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최경희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게 됐고요. 그래요?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방문을 해보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공교육을 사실은 이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탈북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대부분 대안학교를 간다라고 하지만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대한민국을 떠나게 되거나 대한민국의 하층을 완전히 형성하는 형태의 이제 집단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대안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정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여기 질문이 와 있는데요. 삼정의 뜻이 무엇인가요? 네. 뭐 동서고금이 다 지덕체니까요. 지덕체가 밝게 빛난다. 지덕체란 뜻입니까? 네. 네, 좀 촌스럽죠. 지덕체. 그래요. 가장 보편적인 이 교육 이념을 이렇게 학교 이름으로 쓰고 계시네요. 학교 운영하시는데 어떠세요?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물론 이제 사실은 북한 여성인 경우에는 북한에서 북한은 어찌 됐든 자녀의 교육과 양육은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이 이게 이제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걸로 알았는데 정작 와서 보니까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에 놓여서 그 시각을 바꾸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맡기고 특히 아이들이 야간 돌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뭐 누리 돌봄 이런 걸 해서 한 5시까지는 괜찮은데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가 없고 그리고 아이는 이제 혼자 서 이제 저녁 한 9시, 10시까지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부모랑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긴 합니다만 한부모 아이가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더 나쁜 케이스여서 저희가 그렇죠. 이제 기숙사를 예. 운영하는데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런 초등학교 기숙사 같은 것은 사실 별로 그 없죠. 구조가 없고 예.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도 그런 것이 아하.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기숙사 운영을 아파트 2채를 얻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이모 집에서 운영- 애들 데리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네, 하시는구나. 네, 네. 선생님 아하.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네. 24시간 그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7시에 이제 밥 먹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돌봐주고 그리고 다음 날 등교 준비하고 자고면 아이고, 아침에 밥 먹여 그렇구나. 등교시키고 예. 이제 네, 세탁도 하고. 그러면 네, 네. 그 저기 운영하시는데 네. 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희 삼정학교가 설립된 지가 지금 2024년이니까요. 꼭 14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새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따뜻한 사회라는 걸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풍족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냥 네 그렇게 지금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댓글창에 삼정학교 후원해서 국민은행 계좌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이탈 그 자녀들이죠. 근데 일종의 좀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우리 네. 선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 꼭 그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걸 이제 우리 그 후원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최경희 교장 선생님이 지금 그 몇 분들과 함께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댓글창에 올려놓은 삼정학교 후원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최경희 선생님도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중에 한 분이시죠? 네. 네. 몇 년 되셨나요? 저는 20년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좀 익숙해지신 건가요? 네, 20년 됐으니까 북한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많나요, 그래도? 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가물가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올해도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고향의 힘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북한과 대한민국 네.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선생님? 엄청나게 크긴 합니다만 네. 그 북한은 제가 생각하건데 북한은 사실은 이제 그 저는 민주와 전주제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민주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민에게 네.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 이제 그것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네.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 인민들은 그런 권한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본인이 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권리와 음. 권한이 다 없어진 국가죠. 네. 네. 그 왜 이제 뭐 이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네가 알아서 할 때 네. 이것 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야. 교과도 네가 짜는 거야. 할 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예. 그 북한은 이게 사람이 어디를 이주하거나 이전하거나 하면 네. 사실은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네.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동네 반장이 찾아와서 동네 집이 식구는 몇 명이고 심지어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체크하는데 네, 네. 그런 구조에 있는데 예, 이건 우리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고 네. 본인이 개인이 다 이제 알아서 선택해야 되고 또 자신이 잘못 선택해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든 구조입니다. 북한에 사실 때는 그 대한민국 저 미제 앞잡이의 괴뢰 언제 북한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나쁜 뭐 이런 교육을 쭉 받으면서 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식의 그 북한에 대한 예. 적개심을 고취하거나 예. 이게 김정은이가 뭐 핵폭탄 하겠다고 협박할 때나 그러지 예. 일상생활에서는 북한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나라 통일 교육은 기본적으로 북한 바로 알기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을 과장해서 또 과대해서 이러지 않고 네.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자라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 북한은 이제 뭐 그 엄청나게 이제 그 남조선의 나쁜 점 이런 것들만 부각시키고 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 미제의 이제 뭐 주구다 뭐 거의 뭐 노예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네. 비하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런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뭐 여러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뭐 휴민트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계속해서 정보 수집은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그 2019년까지만 해도 네. 탈북민들이 계속 나왔고요. 북한에서도 예. 그랬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북한 그 압록강과 두만강 그 북중 국경을 네. 거의 휴전선 수준으로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 뭐 진짜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한다 네, 이런 네.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근데 그 19년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북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소식이 상당히 이제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탈하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그 대한민국의 뭐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스마트하다 그러고, 그죠? 네. 똑똑하다 그러고 예의 바르다 그러고 네. 북한 사회가 무슨 뭐 아주 살만한 좋은 곳이라고 그러고 네.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처음에는 어땠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그 너무나도 현실을 외면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궁핍한 거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오로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한 사람 김정은을 위해서 모두가 이제 수족처럼 살고 있는데 네. 그런 건 사실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시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나중에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신념체계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성호 변호사. 예. 저 김정은이도 신년사 같은 걸 해요. 예, 예. 이번에는 핵폭탄 그 위협을 신년사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그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추진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이거를 싸잡아서 똑같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극단적인 언어를 쓸 때는 네. 사실은 책임자고 최고 절대 존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런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은 여유가 있고 전략 전술에 책동을 해야 될 때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선명성을 드러내서 네. 자기의 어떤 입지를 강화해야 된다. 네, 네. 적대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네. 내부 단속이 가능하다. 이럴 네. 때나 사실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 사납게 이렇게 짓는다는 표현. 짖었죠. 네, 그렇게까지 표현을 쓰는 건데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우리가 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요. 예, 일도 양단의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맥락을 다 없애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동족 아닌 적대 관계다, 적성국 관계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핵무기까지 동원하겠다. 사실은 이제 극단적인 발언을 다 쓴 거고 모든 발언에 대한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말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대사변이라는 표현을 제가 주목했어요. 네. 그 혹시 우리 그 교장 선생님은 사변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북한에서는 대사변은 통일을 의미합니다. 통일, 네. 대사변. 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 통일이 이제 대사변. 그게 대사변입니까? 네. 그게 6.25 사변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것도 김일성이가 통일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게 처음에 그래서 조국 통일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사변이 전쟁하겠다는 예, 거랑 같은 전쟁하겠- 의미예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이자가 대사변 얘기한 거는 핵무기 가지고 남한을 전면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6.25 전쟁, 제2의 6.25 전쟁 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김정은의 성격으로 봐서 이런 게 협박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현재 다른 카드가 없을 때는 네. 네,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그거 쓰기 전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네. 그게 킬체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북한에도 엘리트들이 있고 젊은 엘리트들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그 김정은이나 지금 이제 뭐 백두혈통이라고 부르짖는 그 김일성 가문 자체의 통치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 체제를 버렸을 때, 이 체제를 버렸을 때 현재와 같은 형태의 권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네.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갖고 있다.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북한 엘리트와 김정은 정권 자체를 좀 네. 구분시키는 이런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최경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탈북자 엘리트 집단들이 예. 북한 내부 엘리트 집단들과 연결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존중하고 이분들과 함께 이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실천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변 관련해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참 극단적인 언어를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좀 사회적인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치자라 그럽니까? 주치자? 네, 그 뭐죠? 술 취한 사람, 예, 술 취해서 만취된 사람을 주치자. 예. 그래서 미친 개처럼 하는. 네, 그게 주치자죠. 네, 김정은을 김정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정보기관에도 있는데 되게 주치자의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사실 그 고모부 고사총으로 흔적도 없이 쏴 죽이는 게 그게 아무리 악독한 사람도 정상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완전 술 취해서 거의 미친 개 수준으로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주치자 취급을 하고 읽어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박사님이나 저나 네. 또 최경희 교장 선생님이나 또 우리 애국 자유 우파들은 사실은 국가도 잘 보호하고 네. 또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보존해서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합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보면 현재 뭐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대표나 추구하고 있는 바를 보면 뭐 어떤 것이 국토 절반이나 조국 절반이 불타오를지언정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만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희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제일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민주화운동하다 감옥살이 할 때 그 간첩질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던 장기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자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감옥을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교도소 포탄 떨어져 갖고 교도소 단 무너지는 걸 그렇게 학수고대. 예.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고 국민이 어떻게 되는 거 신경 안 써요. 예. 지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갈 수만 있으면. 그 비슷한 심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입니다. 예. 네. 반사회성, 반사회적 인격 장애. 예. 그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이 북한 이탈 주민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3국 경유 이탈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네. 얼마 전에 중국을 경유해서 이탈했던 주민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강제 북송됐던 적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에 항의하고 전 세계가 중국에 항의했지만 중국이 그런 항의 때문에 중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에 어쨌든 중국에 몇 달이나 몇 년을 체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많은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이 네. 그 북중 국경을 넘어와서 네. 사실은 그 북중 국경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직행해서 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중국인 남성들에게 그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심지어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일단 신변 보장은 됩니까?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농촌 지역인 경우에는 아주 그 농촌 지역에서 중국인 농촌의 남성들의 문제도 상당히 중국에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장가가지 못한 남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농촌들은 그런 여성들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인 경우에도 좀 농촌이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뭐 중국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중국이라는 전체가 하나의 그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20세기, 21세기 또 19세기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중국인 농촌은 이제 그런 19세기 같은 그런 상황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간 여성이 상당히 그 많이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자녀를 이제 몰래 데리고 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탈북민이라고 불러달라 이런 댓글 주문도 있는데 탈북민, 공식적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대체로는 탈북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서 대개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서 억류돼 있다가 북한으로 강제 이송이 됐습니다. 그 대규모로.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이제 이송됐을 때? 그 많은 증언을 보면 북한 이탈 주민이 북송됐을 때 탈북민이 이제 도로 북송돼서 북으로 갔을 때 북한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인수해서 들어가면서 조사를 할 때 가장 큰 그 죄악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중국에서 그 대한민국 목사님들을 만났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과 접촉을 했냐, 그리고 남한을 가려고 시도를 했냐, 이런 부분은 거의 죽임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제 그 탈북민들 돕기위해서 중국 쪽에서 활동하시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여튼 시도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형이다. 거의 이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도 정치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이제 어떤 일탈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신 그리고 이제 사상의 오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치범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범은 사형에 가깝게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중국이라는 정부가 공권력을 갖고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걸 중국 영토 안에서 막아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외교적 압력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승우 변호사님? 외교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죠. 어쨌든 이게 그 보편적 가치, 인권 이런데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고 또 국제 조약도 이것과 관련해서 뭐 난민 관련 조약이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실 국경을 이탈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이탈 주민이나 세터민 이런 단어는 원하지 않으시고 탈북자, 내 정치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나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다라고 탈북자라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쓰실 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이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또는 일반적인 인권 규약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난민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는 방법 때문에 국경을 이탈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아니면 평생 갇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민과 관련된 유엔의 여러 가지 인권 규약과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중국이
따라야 되는 의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죠. 네. 이 점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보류적인 입장이라든지 거부하는 입장을 취한다라는 건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경을 이탈해서 북중 국경을 탈출해서 네. 중국이라도 통과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심한 그 수많은 대한민국과 아주 깊은 혈연적 관계 또는 국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이 시진핑을 규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네. 그걸 강제로 보낸 문재인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박사님하고 저하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왜 저렇게 판단했을까? 제가 그래서 책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책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서점도 내고 도대체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책 많이 읽는 사람은 편향의 오류에 빠지지 않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뭐냐 하느냐? 자기 주관과 자기 가치 판단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자기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사람은 심각한 자기 오류에 빠져서 자기 연민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아무리 뭐 책 서점을 하고 이런 민주적 가치 질서에서 이야기하시지만 근본적 인권 규범에 대한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수행하실 수 있는 실천적 의지나 자기 평가가 가능하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의심 단계를 넘어서서 불가능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 이제 탈북하셨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더 현실감 있게 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 그 북한 간첩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 간첩들이 가끔 접근도 합니까? 탈북민들은? 저는 아직 그런 걸 느끼진 못했고요. 예. 네, 그냥 얘기로만 좀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대략 뭐 3만 5천 5만 명의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는 자들의 숫자가 그 정도 된다는 추정도 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워낙 해외 여행을 일반화돼서 뭐 해외에서 공작원 만나서 네. 지령받고 공작금 좀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들이 그 이제 우리 그 국정원 해외 그 수사팀이 아니면 그 수많은 데서 왜 막 대중이 쏟아져 들어와도 뭔가 좀 특이한 사람 하면서 잡아내서 검사하잖아요. 예. 이걸 그 전부 다 전수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수십 년 간첩 잡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정원이 어제부터죠. 네. 간첩 수사 못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100가지, 1000가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한 기관에서 다 할 수 있다. 네. 이건 저는 근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국세와 관련된 것 또는 국방과 관련된 것, 안보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또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일반 경찰력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바늘을 또는 모래사장에 숨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게끔 조직을 약화시키겠다라고 네, 네.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 수사권을 전부 다 빼앗아 가지고 경찰에다가 넘겨준 이 황당한 조치는 문재인이 주도했던 거예요. 예. 예. 결국은 전문성이 있는 조직은 전문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정보와 관련돼서 수사가 연결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면 국가정보원을 수사기구와 네. 또는 정보수집기구로 구분해서 영국과 같이 M16, M15 이런 체제를 만들어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굳이 거대 조직인 경찰에다 떼서 준다. 그리고 그중에서 대공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해외 역량과 관련된 또는 외교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 뒤섞여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셨지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첩첩 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밝게 빛을 내고 있는 것은 대공안보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전 국가와 관련된 주변 강국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 보안과 관련된 수사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 수사와 관련된 공백 우려, 이건 우려가 아니라 그냥 현실입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경찰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부의 경찰관들은 또는 경찰 수뇌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네. 전 여태까지 대공수사권 받아서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는 경찰 수뇌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자신 없고
외부에서 봐서도 걱정되고 누가 봐도 걱정되는 문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와주신 최경희 교장 선생님, 최경희 교장 선생님. 유경애님이 삼정학교 계속해서 좋은 청소년들 키우게 되기 바랍니다. 적지만 후원했습니다. 그러셨고요. 산호초님도 후원했습니다. 이런 사업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로도 후원 말씀을 하셨어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 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고성국 TV에 나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도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다양한 변화와 도전이 있는 갑진년 2024년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도 고성국 박사님과 여러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승우 변호사의 재화벌 그리고 모시고 나온 최경희 삼정학교 교장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고정해 놓은 삼정학교 후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